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핵시험장 폐기, 북미는 무엇을 합의하였나? 최근에 이제 북에서 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인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긴급 속보가 떴어요. 자, 5월 16일 원래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한 이유, 이번 훈련 무슨 훈련이죠? 네, 맥스 썬더 훈련입니다. 이게 공군 훈련이에요. 한미연합 공군 훈련이고 한 100대 이상의 항공기들이 참가하는 훈련입니다. 이번에 또 그 F-22 랩터라고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미국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가 있어요. 이게 대규모로 또 한국에 들어왔죠. 며칠 전에 들어와서 이제 훈련 대비하고 있었고, 이게 한 시민의 사진에 찍혀가지고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극비리에 움직여야 되는 게 그냥 일반 시민의 사진에 찍혀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의도적으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투기들을 대량 동원을 해가지고 하는 훈련인데, 뭐 한미 군 당국은 이게 연례 훈련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 문제 없는 거다, 왜 이걸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데, 연례 훈련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변명처럼 황당한 변명이 없어요. 그러면 핵시험도 연례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핵시험 해버리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연례훈련이라는 변명은. 어쨌든 북에서 이번에 취소를 하면서 내세운 얘기는 이겁니다.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 뭐예요? 남북 간에 더 이상 군사적 대치하지 말고 적대행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훈련이 그냥 비행기들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북을 상대로 해서 북을 공습하는 그런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 당연히 적대적인 훈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우리의 주동적이며 아량 있는 노력과 조치에 의해 마련된 북남 관계 개선과 조미 대화 국면이 이번 전쟁 연습과 같은 불장난 소동을 때도 시도 없이 북에서는 우리하고 표현이 이렇게 앞뒤가 바뀐 게 많더라고요. 때도 시도 없이 벌려놓아도 된다는 면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 순회 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라,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북에서 뭐 핵시험장 폐쇄도 그냥 주동적으로 먼저 해버리고, 남북 관계에서는 시간도 그냥 남쪽에서 시간 바꾸자고 제안도 안 했는데 북쪽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딱 전반적으로 보면 북에서 뭔가 계속 주동적으로 이 대결 국면을 끝내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 마치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거 아니냐, 한미 이 군 당국의 어떤 위력에 의해서 북이 움직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떠들면서 막 선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마치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막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북이 지난번에 한번 이제 약간 경고를 했는데, 이번엔 좀 세게 행동 조치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뭐 가만히로 보느냐,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자, 조선신보에서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걸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시점에서 백악관의 주인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결심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왜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북미 간에 결국 전쟁을 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조선이 연이어 취한 평화 애호적 조치는 미국이 저들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 없이 그 길로 전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북한이 올해 들어서 했던 그런 이제 평화적 조치들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한 게 아니라 미국에게 체면을 구기지 않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했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 북이 저런 조치들을 취했는데도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응당하게 자기들도 해야 될 몫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훈련을 중단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미국이 체면을 구기면서 북미 관계 정상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합의했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응당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 북미 관계 정상화는 결국 될 수밖에 없는데 체면을 구기면서 된다 이거예요.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제 조선신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해야 되는 건데 안 됐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한미 당국이 긴급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제 핵시험장 폐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5월 12일 날 북의 외무성에서 공보를 냈습니다.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비가 오면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아야 할 수 있다. 23일부터 25일, 뭐 3일 중에 하루는 비 안 오겠죠. 그래서 이제 할 것 같고, 이 핵시험장 폐기는 뭐에 따른 거다?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게 아니고 북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론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북락시키고, 그러니까 폭발을 시켜가지고 갱도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 설비들, 연구소들, 경비 구분대들, 그러니까 경비대들이 있었겠죠.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해서 이것들 다 핵시험과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다. 폐쇄보다 더 적극적인 거죠. 폐쇄라는 건 입구를 그냥 시멘트 발라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시멘트 뜯어내면 다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아예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핵시험장에서 핵시험을 했으면 그 엄청난 폭발력이 있었을 텐데 그때도 멀쩡하던 갱도가 뭘로 폭발시켜 무너뜨리는 거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핵시험장이 단순히 그냥 굴 하나 파가지고 거기서 핵 터트리는 게 아니고 굴을 여러 개를 팝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로 이렇게 굴들을 파가지고 한쪽은 이제 핵시험을 통해서 굴들이 무너지는데 나머지 굴들에서는 그걸 이제 관측을 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굴에 들어가서 또 시험할 수 있고 또 다른 굴에 들어가서 시험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핵 폭발에 의해서 무너진 갱도 말고 관측을 위해서 뚫어놓은 멀쩡한 갱도들까지 다 없애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핵시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 그래서 핵시험장 그 일대를 다 이제 폐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첫째,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북부의 핵시험장 폐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내 언론기관들은 물론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 다만 여기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들어올 수는 없고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한국 5개 나라만 딱 허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8명의 기자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 방송국 기자 이렇게 4명씩 해가지고 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좀 특이한 게 영국이 들어가 있어요. 뜬금없이. 그리고 일본이 없죠. 주변국들은 다 초청받았는데 일본은 안 돼요. 일본은 아마 영원히 초청을 못 받을 것 같고, 영국이 이제 왜 들어갔을까 좀 약간 의아하긴 하죠. 영국을 일단 넣었어요. 영국이 이제 핵 보유국이고, 그 다음에 영국하고 북한은 수교를 맺은 상태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영국을 초청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 조치들 해가지고 되게 많은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 이 기자들이 뭐 오면은 뭐 숙소도 보장하고 뭐 밥도 준대요. 숙식도 제공한대요. 뭐 편의를 제공하고 아무튼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의중은 트윗만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자, 북한이 6월 12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달에 핵시험장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고맙다. 매우 현명하고 정중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분이 이제 들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15일 어제였네요.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표부 대사, 한대성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날 지금 이제 그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관련해 국제적 바람과 노력에 동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 결국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걸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는 거는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다 하지 말자라는 조약이에요. 그래서 166개국이 비준을 했는데 아직 발효가 안 됐어요. 왜 발효가 안 됐냐면 이게
핵과 관련 없는 나라들이 백날 비준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혹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이 비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 조약 안에는 44개국의 나라를 딱 지목을 해서 이 나라들이 비준을 해야 발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미국,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 5개 나라가 아직 비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가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3나라가 가입하고 이 5개 나라가 비준을 해야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발효가 안 된 조약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가입을 하면 이제 핵실험을 이제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핵실험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핵실험을 다 하고 있어요. 미국도 가장 최근까지도 핵실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핵실험을 이제 핵폭발을 하는 그런 핵실험이 아니라 폭발까지 가지 않고 임계전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그런 이제 임계전 핵시험을 미국은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목표가 이제 새로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 이런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였죠.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날짜, 장소가 발표가 됐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하게 됐어요. 다들 평양 아니면 판문점이다 그랬는데 싱가포르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하게 됐는데 약간 좀 뜬금없긴 해요. 싱가포르는 도대체 뭐 하는 나라인데 왜 하필이면 싱가포르지? 하고만은 뭐 중국도 아니고 제3국에서 한다고 해도 정말 너무 뜬금없잖아요. 트럼프가 또 트윗을 날렸어요. 트럼프 트윗이 아주 유용한데, 원래는 이제 DMZ에서,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하려고 했다 이거죠. 자기는 판문점에서 하고 싶었는데 주위의 조언자들이 싱가포르를 선호했다. 자기 참모들이 싱가포르에서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트럼프가 평양에 가거나 혹은 판문점에 가는 걸 말렸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아무래도 자기들 통제 하에 없으면 트럼프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마 북미 정상회담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막 트윗 날려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서명했습니다 뭐 이런 걸 할 것 같았나 봐요, 애들이.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아니 실제로 미국의 많은 고위 당국자들이 평양에만 갔다 오면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막 친북적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막 그래가지고 트럼프도 충분히 기질상 평양에 가면 그런 사고를 칠 것 같다라고 미국의 이 조언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 독점 자본의 대리인들이죠. 미국 독점 자본가들이 볼 때 트럼프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쟤는 가면 사고 친다. 그래서 결국 싱가포르로 된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일단 미국하고도 수교가 되어 있고 북한하고도 수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중립적인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싱가포르에서 국제회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의전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도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걸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이번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도 사실 판문점이 그런 국제 행사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실무 협상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좀 미비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 결정되고 부랴부랴 준비를 하긴 했는데 겉으로는 이제 되게 화려해졌는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거기서는 원래 이제 취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식당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만찬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만찬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장 뷔페를 부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조리를 해가지고 임시 조리대 설치해서 조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만찬사하고 막 건배하고 그러는데 테이블 사진 보세요. 사진에 술밖에 없어요. 안주가 하나도 오르지를 못한 거예요. 준비가 늦어져가지고 결국은 만찬 다 끝나고 나서 막 무슨 고기 이런 것들이 올라가가지고 손도 못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판문점은 약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싱가포르가 훨씬 시설이 좋지 않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이제 비핵화 주장들이 이제 미국에서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주장들이에요. 폼페이오가 이런 얘기했죠. 이달 중으로 핵무기 5개를 프랑스에 반출해 달라고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한 건데 미국에서 공식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핵무기 5개를 또 프랑스에 하필이면 뭐 영국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 핵 보유국들이 다들 북한의 핵을 자기들도 하나만 좀 받아보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에서 아마 미국에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요즘 뭐 일본도 미국에 로비 많이 하잖아요. 제발 우리 납북자 문제 좀 언급 좀 해달라. 프랑스도 야
북핵 폐기할 거면 어차피 어디로 반출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좀 주면 안 되냐. 욕심내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또 왜 하필이면 5개일까요? 북한에 핵무기가 5개 있다고 생각하나? 그 다음에 볼턴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한 비핵화란 게 뭐냐? 핵무기를 폐기해서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폐기해가지고 그것들을 폐기한 물건들을 다 미국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테네시주야 또? 여기도 주지사가 로비를 했나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리비아하고 미국하고 이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리비아가 이제 핵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핵 개발을 이제 하고 있었던 정황들도 있었고 미국이 너네 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리비아가 그때 이제 카다피 정부가 받았죠 그걸. 그래서 리비아에 있는 핵시설들을 모두 폐기해가지고 여기로 옮긴 거예요. 테네시주의 오크리지 기지로. 그래서 이 볼턴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비아식 해법. 북한도 리비아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건데 사실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이 받을 가능성은 0%죠. 왜냐하면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게 너네 핵 폐기하면 거기에 보상해서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실제로 경제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카다피가 UN 총회 가가지고 맨날 미국 욕했잖아요. 왜 약속 안 지키냐. 우린 너네만 믿고 핵 폐기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리비아 핵 폐기가 끝나고 나자 미국이 2가지 조치를 하죠. 하나는 반군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핵을 제거하고 반군을 키워서 내전 일으키고 내전 핑계로 직접 폭격해서 카다피 정부를 전복하는 거. 이게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거예요. 핵 폐기하고 대신 경제 지원하고 이건 대외적으로 공개된 거고 실제로는 핵 폐기하는 순간 바로 이제 내전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리비아식 해법인데 이걸 북한이 뻔히 카다피의 운명을 봤는데 이걸 하겠어요? 당연히 안 받죠. 자, 그 다음 아시아이 신문은 이제 더 황당한 보도를 했어요. 미국은 북한이 실시한 6차례 핵실험과 영변 핵시설 관련 데이터의 폐기, 핵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수천 명에 이르는 기술자들의 해외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이 수천 명 어디로 이주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핵 기술자들이 그냥 무슨 난민도 아니고 그냥 이주하면 안 되잖아요. 난민 캠프에다 이주시킬 수는 없잖아요. 고급 기술자들인데. 그러면 대우를 또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어느 나라가 이 사람들을 받아서 뭘 하는 건지 정말 너무 황당한 주장인 건데 아무튼 이런 주장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비핵화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북한에 이걸 제기했다 저걸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뜯어보면 참 황당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들을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실제로 폼페이오가 갔다 와가지고 북에서 나온 발표들을 보면은 상당히 합의가 잘 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만족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제안을 했는데 만족했을까? 그건 좀 아니죠. 실제 북에 가가지고 한 얘기하고 언론에 흘리는 얘기들하고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런 이제 비핵화 얘기보다는 다른 쪽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들어가지고 한 얘기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북한이 신속한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한국 친구들만큼 번영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 친구들이래요. 미국이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 표현도 약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한국만큼 번영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도로. 북한이 만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별로 그렇게 번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중국, 한국, 일본의 도움으로 장차 엄청난 변형과 안보가 모두를 위해 성취되기를 바란다. 무슨 뭐 자기들이 하겠다는 소리는 또 안 해요. 중국, 한국, 일본 돈 내놔라 이거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주변국들이 북한의 번영과 안보를 도와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들이 북한의 취약한 에너지와 농업,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 투자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한다면 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폼페이오가 이런 얘기를 했고 존 볼턴도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이 핵 폐기를 하면 대북 투자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 공통되는 단어가 있죠. 경제 투자 번영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북한이 잘 살도록 해주겠다.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북한의 기본
경제 노선이 뭔가 이번에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병진 노선에서 집중 노선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제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경제 강국을 빠르게 건설하겠다는 건데 그 방도가 뭐냐면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미국의 지원을 얻어내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했던 얘기는 뭐냐면 과학 교육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학 교육에 투자를 해서 그 힘으로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체 힘으로 경제 번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기본 노선입니다. 근데 자꾸 외부에서는 야, 그걸로는 경제 번영 안 되고 미국이 투자를 하고 한국이 투자를 하고 일본, 중국이 막 자본들이 막 떼거리로 들어가야 북한은 번영하는 거다. 경제 성장하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북한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치 외부에서 도움을 주면 북한이 경제가 성장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북한은 사실 이런 걸 바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발표를 한 거고. 근데 북한이 바라고 있지 않은 거를 미국 폼페이오는 왜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 미국에서 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걸 뭔가 말을 바꿔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원래 이제 미국이 하는 말을 항상 거꾸로 해석을 하면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비핵화는 하나의 그냥 계기인 거고 명분인 거고 북한의 번영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과 손을 잡고 자기들이 번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조선신보의 이제 최근 보도 중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좀 흥미롭더라고요. 조선신보가 이제 이 일본에 있는 총련의 언론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기사를 작성하는데 기본은 총련이 북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약간 간접적으로 내비친 그런 통로다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신보에서 이렇게 분석한 걸 보면 북에서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짐작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미국도 이젠 남의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 침략과 전쟁, 세계 패권과 지배주의 전략을 포기하고 발전도상 나라들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보통 나라로 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미국의 진정한 최고 국익이 될 것이다. 와, 미국 되게 좋겠는데요?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대요. 지금은 이 발전도상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제3세계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게 미국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침략과 약탈의 대명사. 이렇게 취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겠대요. 정말 좋겠네. 조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풀리면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평화롭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새 아시아 건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이 동북아시아, 새 아시아가 완전히 달라진다. 새로운 아시아가 된다. 이 아시아 전체가 번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보통 나라가 돼야 된대요. 그럼 지금 미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특별한 나라죠. 제국주의 국가 아닙니까? 제국주의 국가들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게 미국입니다. 현대 제국주의 질서라는 게 미국을 정점으로 해서 유럽과 일본을 하위 동맹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현대 제국주의 체제잖아요. 근데 보통 나라가 되라는 얘기는 결국 제국주의적 속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미국에게. 그래서 너네도 다른 나라들처럼 평범하게 다른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라. 맨날 약탈하고 침략하고 그러지 말고 평범한 나라가 되라 라는 건데 이건 미국의 본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본성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보고 저걸 버리라는 얘기는 너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국주의 속성을 버리면 미국이 살 수가 없죠. 미국은 지금까지 제국주의로 먹고 산 나라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할 테니까 여기에 너네도 함께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국주의를 버리고 보통 국가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선신보에서 이런 분석을 했고 이게 아마 이제 북의 의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네요.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너네 제국주의 속성을 버려라. 하지만 버려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겠다. 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네. 아니, 사실 되게 좋은 거 아닌가? 미국 입장에서도? 아니,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사실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신자유주의가 완전 파산했잖아요.
지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신자유주의 체제예요, 세계는. 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신자유주의는 무너졌는데 이미 폐기된 건데도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게 없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는 그냥 답보 상태란 말이에요.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못 벗어나느냐?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북에서 그 대안을 제기를 해준 거죠. 아예 그냥 다 버려. 제국주의 속성을 버려.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 제국주의 속성을 버리면 결국 현대 제국주의의 최고 이제 정점에 있는 나라가 제국주의 속성을 버렸기 때문에 현대 제국주의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질서가 이제 다 뒤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아니 북한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게 제국주의를 버리고도 계속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냐. 이게 사실은 의문점인 거죠. 북한이 무슨 힘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일단 지금 이건 이제 아펙입니다. 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죠. 여기 가입된 나라들 지도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접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다 함께 경제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딱 빠진 나라가 유일하게 있죠. 태평양 연안국인데 빠진 나라가 여기잖아요. 북한이 빠져 있는데, 사실 이 북한이 매우 중요한 게 태평양과 이 아시아를 잇는 딱 중간 다리인데 여기가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한국이 이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서 북한을 거쳐야지 가장 편한데 북한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북한을 거치지 못하는 게 뭐 남북 관계 문제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북미 관계 문제잖아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거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재를 해제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하고 이 지역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면 북한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열리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미국이 제국주의 속성을 버리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건 좀 아니죠. 그래서 더 다른 것들도 있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몇 가지만 한번 좀 고민을 해볼게요. 북한이 자체의 힘으로 과학교육에 힘을 쏟아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병진 노선에서 집중 노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핵 과학 기술자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던 이 과학기술자들이 다 이제 민간 경제 연구로 돌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겠는가? 핵과 관련해서 민간용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핵 발전이죠. 근데 핵 발전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후쿠시마 사건. 꽤 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근데 여전히 후쿠시마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만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역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사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핵발전이라는 게 매우 효율이 좋고 전기도 많이 나오고 정말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다들 조심하고 있는 건 사고가 나면 이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처럼 우리도 이제 핵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포항에서 지진 나가지고 되게 많이들 긴장했잖아요. 영남 지역에 또 핵발전소 되게 많은데 포항 지진 같은 지진이 만약에 핵발전소에 정통으로 때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이 되는 거죠. 후쿠시마 같은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또 몰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쓰나미는 오진 않습니다. 일본이 다 막아주고 있어요. 태평양에서 오는 쓰나미는. 그래서 쓰나미는 오지 않지만 지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요즘 이제 이 핵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안전 기준이 대폭 높아졌어요.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그래서 핵발전도 더 이상 저렴한 발전 방식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나와야 될 건데 그게 있냐?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이제 핵발전을 대체할 만큼 저렴하고 효율 높은 그런 발전 방식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게 이겁니다. 대형 원전을 대체하는 스마트 원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원전의 기본은 핵 연료, 이 반응로가 있습니다. 반응로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로에서 대표진 물이 증기 발생기로 가서 여기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식히기 위한 냉각 펌프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반응로와 냉각 펌프와 이 터빈, 증기 발생기, 여기 이 세 개가 함께 이제 가동이 돼야 이제 핵 발전이 되는 건데, 핵 발전소 안에 가면 결국 이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이 세 개가 이런 이제 관으로, 파이프 관으로 엄청나게 막 연결돼 있어요.
이게 지진이 나면 이 파이프 하나만 구멍 나가지고 새도 방사능이 막 유출돼가지고 대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하나로 세트로 묶어버리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90년대부터 연구가 되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굳이 이런 연구를 할 필요는 없었죠.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세트로 만드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했는데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이제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좀 더 안전한 방식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각광받기 시작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소형 원자로. 이건 뭐냐면 이 세 개를 하나의 용기 안에다 다 통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발전해라. 이 안에서 뭔 짓을 하든 이 안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통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쇠 자체를. 이 원통 자체를. 이 거대한 원통. 이 아니에요, 별로. 사실은 생각해보면 높이가 한 2층 건물 높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 5m, 6m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이제 지금 이 기술적으로 이 강철을 찍어낼 수 있는 최대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은 되게 소형이잖아요. 5m 정도면 사실 컨테이너 박스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컨테이너 박스에서 싣고 그냥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소형 원자로를 만들면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도 안정하기 때문에 지진이 난다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최대 20일까지도 이 펌프가 작동이 중단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냉각이 된다. 후쿠시마는 어떻게 됐어요? 한번 쓰나미 맞고 펌프 작동 중단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방사능 유출 막 증기 발생해서 폭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20일까지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지가. 그리고 20일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되면 수동으로 냉각 이 순환을 시켜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매우 안전한 거죠. 안전한 방식의 이제 소형 원자로를 요즘 전 세계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선 나라들이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이 개발에 앞서 있고 한국도 여기에 상당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러시아와 이제 기술 합작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발전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이 사무실 안에도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 크기잖아요. 이 작은 발전소 하나 설치해 놓으면 전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냐? 보통 중소형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전기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야, 이거 잘 됐다. 서울은 좀 크니까 한 두세 개 필요하겠죠. 도시마다 이거 하나씩 갖다 놓으면 안전하니까 큰 문제도 없고 방사능 유출 걱정도 없고 도시마다 하나씩 놔두면 다른 발전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형 발전소도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고 대형 이제 핵발전소 필요 없어지고 화력발전 이런 것도 이제 굳이 화력발전이 뭐가 문제예요?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매연 때문에. 그래서 화력발전소도 그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 도심지에 화력발전소 다 없애고 도시 외곽에다 이거 하나씩만 갖다 놓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인데 북한의 핵 과학자들이 이제 민간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런 거 개발하겠죠. 그 일본의 김명철 씨 아시죠? 그 김명철 씨라고 김정일 한해 핵정략인가? 그 책 써가지고 되게 유명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소형 경수로를 지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라고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핵 물리학자도 이 사람이 이제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한참 북미 사이에 핵 대결하고 있을 때. 그래서 북한이 그때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되게 충격을 받아서 미국에 보고서를 올렸죠. 근데 그때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함께 또 보여준 게 뭐냐면 영변에 소형 경수로 건설 현장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2, 3년 안에 다 지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해커 박사가 뭔 헛소리냐. 경수로는 지금 발전된 이 나라들도 최소 5년은 걸려야 지을 수 있는 건데 너네가 처음 지으면서 어떻게 2, 3년 만에 이걸 짓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소형 원전을 그때 이미 짓고 있었다라는 거고 소형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북한의 그 수많은 핵 과학자들이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냐 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 세계 이제 어떤 발전소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 또 되게 저렴하게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우디에 스마트 원전 수출하는데 5조 원인가를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5조.
완전 황금알 낳는 장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핵 과학자들 이주시키라고 하는 건가? 자기들이 좀 데이터 좀 얻어내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게 2015년에 나온 기사네요. 핵융합 기술을 토대로 한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건 북한의 이제 김책공대 연구자들이 우연히 이제 이걸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 지인한테 누설을 한 게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된 건데, 핵융합, 지금까지 핵 발전은 모두 핵 분열을 이었단 말이에요. 핵융합 기술은 아직까지 어디서도 상용화를 하지 못했죠. 발전소 건설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 기술 자체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한 연구를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죽어라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보시면 태극마크가 있네요. K스타라고 대전에 있는 핵융합로입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성공하면 사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다 석권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눈독을 들이는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용화에는 멀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걸까? 근데 자기 지인 만나가지고 무슨 일부러 언론에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니고, 외국 나갔다가 중국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한테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굳이 거짓말 할 이유가 있겠나. 뭔가 진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북한의 핵융합 기술도 전혀 외부에 알려져 있진 않지만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2015년에 건설 중이면 경수로 짓는데 한 2, 3년 걸렸다고 하니까 이건 좀 더 어렵겠죠. 완전히 신기술이니까. 아직 건설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상당히 진척은 있지 않을까 좀 보여져요. 만약에 이게 진짜 건설돼가지고 세계에 공개가 돼버리면 전 세계 이제 이 에너지 시장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 뒤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북한의 핵 과학자들이. 결국 이 병진 노선에서 집중 노선으로 바뀌면서 북한의 과학자들이 할 일이 이런 거고, 이런 게 북한 세계 에너지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전반적인 이제 질서가 뒤흔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 제국주의 속성을 버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랑 손 잡아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힘으로 미국을 또 한쪽으로 견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